인생 무협소설 사조 영웅전 완전 정복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써입니다. 오늘 영상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그냥 가볍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재밌거든요. 오늘 저 행복한 그로써가 여러분한테 드릴 이야기는요. 사조 영웅전 스여디어 잉숑추안 중국의 작가 김용 선생님이 쓰신 무협소설의 진짜 클래식이에요. 무협소설이라고 하면 왠지 싸움만 잔뜩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근데 저 처음에 이거 읽기 시작했을 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싸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 이야기예요. 느리고 둔하고 평범한 한 소년이 진짜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한 소녀의 이야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재밌게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챕터 1. 이 소설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 해요. 먼저 배경부터 알고 가야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요. 사조 영웅전은요.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홍콩의 한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에요. 작가는 김용진용, 본명은 사량용이라는 분인데요. 중국 무협소설 역사에서 이분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거장이에요. 그리고 사조 영웅전은 이분의 대표작이자 사조 삼부곡 세태오 삼부쿠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시리즈가 3편인데요. 1편이 사조 영웅전, 2편이 신조협력 우리가 아는 그 소룡녀 이야기, 3편이 의천도룡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작품 사조 영웅전을 완전히 파봅니다. 배경은요. 차 13세기 중국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남송 시대이고 북쪽에서 금나라가 남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위에서 몽골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챕터 2 폭풍전야 이야기의 시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달빛조차 숨죽인 강남의 작은 시골집.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종이 한 장이 흔들려요. 그리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곽소천과 양철심, 두 남자가 있어요. 둘은 의형제 사이이고 각자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밤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말발굽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명령 소리. 금나라의 완화농리에 이 군사를 이끌고 집을 에워쌌어요. 완화농리찌라는 사람은요. 이 소설의 핵심 악당 중 하나예요. 욕망과 권력으로 가득 찬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는 두 가정을 완전히 짓밟으러 온 거예요. 곽소천은 마지막 순간에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 해요. 그러나 역부족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곽소천의 아이는 살아남아요. 그 아이가 바로 곽정고징이에요. 한편 양철심의 아내 포성약도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양강양 강이 돼요. 두 아이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걷게 돼요. 잠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 소설의 제목 사조 영웅전에서 사조 세티어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를 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 독수리를 활로 쏠 줄 아는 사람을 영웅으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바로 그 징기스칸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웃음. 곽정은 어머니 이영과 함께 마왕신 주숭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몽골 초원으로 향해요. 초원으로 도망치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바람은 차갑고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을 달려가는 어머니와 아이. 이 장면에서 저는 뭔가 묘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은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챕터 3 초원에서 자라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몽골 초원. 광활하고 황량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늘이 땅과 맞닿아 있고 바람은 끝없이 불고 풀잎이 파도처럼 흔들려요. 어린 곽정은 여기서 자라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도 심하고 뭘 가르쳐줘도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근데 이 아이 포기를 몰라요. 넘어지면 일어나요.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그냥 계속 일어나요. 이게 곽정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캐릭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 초원에서 곽정은 엄청난 사람을 만나요. 바로 태무진 후에 징기스칸이 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곽정은 그냥 어린애예요. 그런데 태무진은 이 아이 눈빛에서 뭔가를 느껴요. 두려움 없는 눈빛, 흔들리지 않는 뭔가. 그래서 태무진은 곽정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둘은 묘한 인연을 맺게 돼요. 사실 나중에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면 징기스칸은 결국 중원을 침공하는 쪽이 되거든요. 곽정의 아버지를 죽인 금나라의 적이기도 하고 곽정이 지켜야 할 중원의 적이기도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형처럼 여겼던 그가 자신의 적이 되는 이 복잡한 감정. 이게 이 소설을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게 만드는 요소예요. 초원에서 곽정은 생존하는 법을 배워요.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사냥하는 법.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찾는 법,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 나중에 그가 배우게 될 내공, 그러니까 무공의 기운이라는 거. 사실 이미 초원에서 몸으로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몸이 바람을 싣고 그의 발이 균형을 잡고 그의 눈이 적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챕터 4 강남 7괴와의 만남 본격 무공 수련. 초원 생활이 몇 년 지나고 곽정 앞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요. 바로 강남 7구의 청난 치과에.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난 악당 같죠? 근데 이분들 사실 곽정의 스승이에요. 7명의 강호인들인데요. 각자 특기가 달라요. 한 명은 검술, 한 명은 권법, 한 명은 암기술. 그야말로 다채로운 조합이에요. 이분들이 왜 곽정을 가르치게 됐냐면요. 내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강남 7괴와 전진칠자라는 두 세력이 각자 제자를 키워서 18년 후에 겨루기로 내기를 했어요. 강남 7구의 제자가 곽정, 전진칠자의 제자가 나중에 나오는 양강이에요. 그래서 곽정은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무공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곽정이 너무 둔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10번 하면 배울 걸 곽정은 100번, 1000번을 해야 해요. 스승들이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분들 포기를 안 해요. 왜냐면 곽정이 포기를 안 하거든요. 한 번 배우면 절대 잊지 않고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이 아이. 강남 7구에도 결국 인정해요. 이 장면에서 좋은 선생님이란 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생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스승이라는 걸. 무공 이야기 잠깐. 이 소설에서 무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죠? 기본 개념은 이래요. 인간 몸 안에 내공내입공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걸 훈련을 통해 쌓고 다듬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장법, 장파, 즉 손바닥 기술이나 권법, 검법 등이 달라져요. 간단히 말하면요. 내공은 연료고 장법은 엔진이에요. 그리고 심리 판단력은 운전 실력이고요. 셋 다 갖춰야 진정한 고수가 돼요. 곽정은 내공은 아주 천천히 쌓이는 대신 한번 쌓이면 엄청나게 단단해요. 챕터 5 드디어 황용을 만나다. 자, 이제 이 소설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날 곽정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나요. 첫인상이요? 그냥 평범한 소녀 같아요. 근데 눈빛이 달라요. 날카롭고 영리하고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이 소녀가 바로 황용이에요. 황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황약사의 딸이에요. 황약사는요. 강호에서 동사동시에 동쪽의 사악한 현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박식하고 가장 기묘하고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한 천재이자 기인이에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황용도 당연히 범상치 않아요. 요리를 하면 천하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수학과 전략에도 통달해 있고 무공도 뛰어나고 심지어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도 탁월해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캐릭터예요. 근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따뜻함. 정확히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험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도와도라는 섬에서 살았는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자라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늘 삐딱하고 장난기 많고 사람을 시험하려 들어요. 그런 황용이 곽정을 만났을 때 처음엔 그냥 이 둔한 청년을 가지고 놀려고 했어요. 웃음. 근데 뭔가가 달랐어요. 곽정은 황용이 어떤 장난을 쳐도 화를 안 내요. 뭘 해도 순수하게 반응해요. 거짓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황용은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조금씩 황용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이요. 작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썼는지 몰라요. 대화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 억지스러운 로맨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곽정과 황용의 차이점을 재미있게 비교하자면요. 곽정, 황용 성격 우직하고 따뜻함 날렵하고 영리함 장점 흔들리지 않음 빠르게 판단함 약점 느리고 두남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음 싸움 스타일 정면 돌파 전략과 기교 이 두 사람이 딱 맞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든요. 곽정이 판단이 느릴 때 황용이 방향을 잡아주고 황용이 차갑게 굴 때 곽정이 온기로 녹여줘요. 이 관계가 이 소설 내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적이 강해도 두 사람이 함께이면 어떻게든 길이 생겨요. 황용님과 함께라면 강호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생깁니다. 이 대사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랑 고백인지 다짐인지 모를 이 말. 챕터 6 강호의 다섯 전설 5절 쟁봉. 자, 이제 이 소설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빠질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5절 부켓. 강호 최강 다섯 고수예요. 이분들 이야기를 안 하면 사조 영궁전 이야기를 절반도 한 게 아니에요. 동사 황약사 동시에 황여시 동쪽의 사악한 현자 황용의 아버지예요. 도와도라는 섬에 살면서 세상 모든 학문에 통달한 분이에요.
무공도 최강이고 의학도 알고 천문도 알고 음악도 알고 사실상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사악한 현자냐고요? 성격이 괴팍하거든요. 웃음. 자기 맘에 안 드는 제자들은 다리를 부러뜨려 쫓아내고 세상 규범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악인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딸 황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은 곳에서는 강호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복잡한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서독 구양봉 시두 오양봉, 서쪽의 독약 고수. 이분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독약을 다루는 기술이 천하 최고이고 한마공 하마공이라는 무공은 강력한 내공 폭발이 특징이에요. 야망도 있어요. 강호 최강이 되고 싶은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구음진경이라는 천하 최강의 무공 비급을 손에 넣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이 사람이 곽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예요. 북의 홍칠공, 베이가의 홍치공, 북쪽의 거지 영웅. 이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웃음. 개방 가이팡, 즉 거지들의 무리를 이끄는 방주예요. 타용권 다이코방파이라는 지팡이 무공이 특기인데 이게 천하 최강의 무공 중 하나예요. 근데 이분 성격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세상 최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황용이 요리를 잘 해줘서 그 대가로 무공을 가르쳐 줄 정도로 순수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강호에서 가장 강하면서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분. 나중에 곽정의 진짜 스승이 되는 분이기도 해요. 중신통 왕중양, 송센통 왕총양 5명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전진교 젠친자오의 창시자이고 도교의 무공을 극한까지 발전시킨 분이에요. 이분은 이 소설 시점에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여전히 강호 전체에 남아있고 구음진경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핵심 역할을 해요. 남제 단지흥 난디이đoàn 출신, 대리국의 황제이자 강호 고수예요. 이량지 이요시라는 무공이 특기인데 손가락 하나로 엄청난 내공을 발사하는 기술이에요.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한 분이에요. 나중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데 본명이 1등 대사 이통호 날씨예요. 이 5분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고 그 한가운데 곽정과 황용이 있는 게 이 소설의 큰 구조예요. 챕터 7 구음진경 모든 갈등의 씨앗. 자, 그럼 이 강호 최강 5명이 왜 싸우냐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구음진경 쪽 인첸징이에요. 천하 최강의 무공 비급. 이 책 하나를 손에 넣으면 강호 무적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잘못 배우면 사람이 망가져요. 무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절 5명이 화산에서 만나 화산롱검 화산론 키인을 했어요. 천하 최고의 고수들이 모여서 무공으로 승부를 가려 이기는 사람이 구음진경을 보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소설 내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돼요. 구양봉은 구음진경을 손에 넣으려 하고 황약사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 하고 홍칠공은 올바른 곳에 두려 하고 그 사이에 곽정과 황용이 있어요. 이들은 구음진경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강호의 균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요. 챕터 8 도와도 황약사의 섬. 이 소설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도와도 타오화다오예요. 황약사가 사는 섬.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섬은요. 복숭아꽃이 사방에 피어있고 바람에 꽃잎이 끊임없이 흩날려요. 아름답죠? 근데 이 섬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황약사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미궁이 섬 전체에 깔려 있어요.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나갈 수 없어요. 곽정과 황용이 이 섬을 방문하면서 황약사와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황약사가 곽정을 처음 봤을 때요. 딸이 이 둔한 청년을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달라요. 이 청년은 거짓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황약사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곽정의 진심은 황약사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리고 이 도화도 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더 깊게 등장해요. 양강 양캉. 곽정과 같은 날 태어난 아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양강은 금나라 왕족으로 자랐어요. 완한홍 리에트의 그의 아버지처럼 키웠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양강은 중원 사람이면서 금나라를 선택하는 기묘한 처지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귀 영화 속에 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그를 망쳐요. 곽정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서 자랐지만 충의와 정의를 가졌고 양강은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캐릭터의 대비가 이 소설의 또 하나의 큰 주제예요. 챕터 9 화산롱검 천하 고수들의 대결. 드디어 왔어요. 이 소설 최고의 클라이맥스. 화산롱검의 화산롱긴. 천하 최강 고수들이 화산 꼭대기에 모여서 진정한 강호 최강을 가리는 대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각자의 철학, 각자의 무공 스타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동사 황약사의 기이한 장법, 서독 구양봉의 도끼 어린 한마공, 북계 홍칠공의 인간미 넘치는 타용권, 이것들이 화산 꼭대기 눈보라 속에서 교차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곽정이 있어요.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홍칠공에게 정식으로 무공을 배운 곽정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실력을 처음으로 강호 전체에 보여줘요. 그리고 황용이 곁에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싸워요. 곽정이 정면으로 맞서면 황용이 측면을 노리고, 곽정이 흔들리면 황용이 중심을 잡아줘요. 이 콤비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화산롱엄 장면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요,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 홍칠공이 하는 말이에요. 곽정, 이제 네가 진정한 북협이구나. 북협 베이샤? 북쪽의 협객. 이 소설에서 곽정에게 붙는 벼로예요. 화산롱엄에서 곽정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강호 최강 고수들한테. 이게 이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생각할수록 뭉클해요. 챕터 10 양양성 영웅이란 무엇인가? 이야기의 마지막 큰 무대는 양양성 샹양청이에요. 몽골군이 남하하면서 이 도시가 포위 위기에 처해요. 양양성은 당시 남송의 핵심 방어선이에요. 이 성이 무너지면 수많은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곽정과 황용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 나서요. 근데 여기서 곽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누군가 묻거든요. 왜 싸우냐고. 강호 최강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곽정의 대답은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이 순수함이, 이 단순함이 강호 최강 고수들도 감동시킨 거예요. 무공이 세다고 영웅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영웅이 아니에요.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이게 사조 영웅전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양양성 전투는 길고 힘들어요. 몽골군은 강하고 조직적이고 계속 몰려와요. 곽정은 거기서 자신이 배운 모든 무공, 홍칠공에게 배운 타용권, 황용이 알려준 전략, 초원에서 익힌 생존력을 모두 쏟아부어요. 황용도 곁에서 함께 싸워요. 지략으로, 무공으로, 사람 마음을 모으는 힘으로. 그리고 성은 지켜져요. 챕터 1 이 소설이 진짜 특별한 이유.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제가 왜 이 소설을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첫 번째, 주인공이 완벽하지 않아요. 곽정은 이야기 내내 느려요. 실수도 해요. 판단 미스도 해요. 남들이 10번 할 때 100번 해요. 근데 그게 그를 공감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천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곽정은 그걸 보여줘요. 느려도 괜찮다고, 둔해도 괜찮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두 번째, 황용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황용은 이 시대 소설에서 정말 보기 드문 캐릭터예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항상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요. 곽정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으로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세 번째, 악당도 입체적이에요. 구양봉은 탐욕스럽지만 그 안에 그만의 논리가 있어요. 양강은 나쁜 선택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악당들이 그냥 밉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이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 무공이 철학이에요. 이 소설에서 무공은 그냥 싸움 기술이 아니에요.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자기 자신과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다 무공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가장 강한 무공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이 소설이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예요. 자, 오늘 저 행복한 그로서와 함께 사조 영웅전의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 소설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정말 핵심 줄기만 뽑은 거고, 원작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5절 5고수를 한 명씩 깊게 파보는 영상을 준비할게요. 황약사는 왜 제자들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구양봉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홍칠공의 요리사랑은 어디까지인지. 웃음, 이분들 이야기도 진짜 재밌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 행복한 그로서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신조협녀 사랑은 금기를 부수고 인간은 운명을 찢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작품을 가져왔어요. 무협소설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름, 김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작품, 바로 신조협녀 신티오케아리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작품은 단순한 무협소설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몇 번이고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무공 대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버티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영상은 꽤 깁니다. 한 1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파트 1, 이 작품이 뭔데요? 신조협녀는 홍콩 출신 작가 김용진 용, 본명은 차리양 용인데요. 이분이 1959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장편 무협소설이에요. 김용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협소설의 거의 모든 클리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웅호환, 비무대회, 무림고수, 숨겨진 무공비서 다 이분 작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조협녀는 그 중에서도 사조 삼부곡이라 불리는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일부 사조 영웅전에서는 곽정이라는 둔하지만 의로운 영웅의 이야기였다면, 2부인 신조협녀는 그 곽정이 어른이 된 시점, 그의 주변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양과양고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요. 问世间情为何物之较生死相续? 세상의 문론이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사를 걸게 만드는 그것이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이 신조협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두 사람의 생사를 건 사랑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파트 2, 양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아이. 이야기는 남성 말기에서 시작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이죠. 몽골이 북방을 집어삼키고 금나라가 무너지고 남성은 조금씩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이 혼란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체로 불쌍하죠. 양과가 딱 그랬어요. 아버지는 양강, 일부 사조 영웅전에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양강은 금나라 편에 붙어 나라를 배신한 인물로 결국 악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과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매국노의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마저 일찍 잃고 혼자 떠돌던 양과는 결국 도화대에 이르러 곽정 황용 부부를 만나게 돼요. 곽정은 의리의 화신이고 황용은 지략의 여인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양과를 거두어 키우려 하지만 양과는 영리하면서도 반항적이고 자존심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가 아닌 거죠. 황용은 양과에게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껴요. 아버지 양강의 그림자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과를 전진교 괜춘자오에 맡겨요. 전진교는 당시 무림의 명문도교 교단인데요. 거기서 양과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조롱, 폭력, 그리고 누명, 매국노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사들은 양과를 차별하고 학대해요.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어디 옛날 이야기만이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난 집이나 환경 때문에 차별받는 그 억울함. 양과는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양과는 전진교에서 도망쳐요. 그리고 그가 발을 들인 곳이 바로 고묘쿠메입니다. 파트 3, 소용녀,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시작. 고묘는 종남산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고분 같은 곳이에요.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죠. 그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소용녀 어려운 유.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작은 용 같은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그래요. 차갑고 투명하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강렬한 힘이 있는 여인이에요. 소용녀는 고묘파 구무파의 종주, 즉 최고 어른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세의 인간관계를 거의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손파파라는 늙은 시녀에게 양육됐고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에는 서투른 상태였죠. 그런 소용녀가 양과를 받아들여요. 제자로 사브시후와 제자듯이. 처음엔 그냥 그런 관계예요. 소용녀는 가르치고 양과는 배우고. 그런데 고묘파의 절학, 옥녀심경유 누 신징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무공은 남녀가 함께 수련해야 완성되는 내공이에요. 밀실 속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길을 주고받으며 수련하는 방식이죠. 숨결이 닿는 거리,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들. 그 공간에서 감정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양과는 소용녀를 사부가 아닌 한 여인으로 보기 시작하고 소용녀도 양과를 제자가 아닌 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세상은 두 사람을 향해 칼날을 세우기 시작해요. 사부와 제자가 어찌 부부가 될 수 있느냐? 무림의 규율이 두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요.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찍어 누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원래 명분이 없잖아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가슴은 뛰는 거잖아요. 파트 4, 이막수, 그리고 첫 번째 위기. 이제 악역이 등장해요. 이마주스 리마초. 이 이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모초, 슬퍼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막수는 소용녀의 사형실 흉격 인물이에요. 같은 문파 선배 격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막수는 그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증오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막수는 냉혹하고 잔인한 악녀가 돼요. 고묘파의 비법인 옥녀심경을 탐내고 소용녀를 증오하고 양과와 소용녀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며요. 이막수의 공격으로 소용녀는 한빙두에 중독이 돼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상황이죠. 이때 양과와 소용녀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관 속에 함께 들어가 내공 수련을 이어간 거예요. 죽음과 맞닿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함께 무공을 완성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묘한 장면이죠. 죽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에 사랑이 가장 진해지는 역설. 파티, 잘림팔, 그리고 신조와의 만남, 이야기는 계속 흘러요. 양과는 다시 곽정 일가와 얽히게 되고 여기서 이 작품 최고의 비극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곽정의 장녀 곽부고후, 이 인물이 또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예요. 아름답고 무공도 나름 강하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오만하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양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격분한 순간 곽부는 칼을 휘둘러요. 그 칼에 양과의 팔이 잘려나갑니다. 제가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주인공의 신체 일부가 사라지는 장면이라니. 양과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그 순간 누군가가 그를 받아내요. 바로 신조 신티오입니다. 거대한 독수리예요. 이름처럼 신성한 느낌이 나는 이 새는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마치 인간처럼 영리하고 무공을 가르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절벽 아래 인간 세상과 단절된 그 공간에서 양과는 신조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운명을 만나요. 바로 독고구페 두쿠슈바의 흔적을. 독고구페, 이름이 좀 센데요. 패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상대가 없어서 패배를 그리워할 정도로 강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가 남긴 건법과 비결, 현철 중검 액수엔 티의 종젠, 무겁고 단순한 검, 기교가 아닌 본질로 싸우는 무공이에요. 양과는 한 팔만 남은 몸으로 신조와 함께 이 무공을 수련해요. 고통이 힘이 되고 상처가 무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버려진 아이, 팔이 잘린 청년이 무림 최고의 고수로 거듭나는 여정의 시작이죠. 파티 16년의 약속. 자,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장치가 등장해요. 소용녀는 독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양과에게 말해요. 16년 후 절정주의 친구에서 만나자. 절정,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감정을 끊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소용녀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사라지고 양과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어요. 16년, 이 숫자가 이 작품의 전부예요. 양과는 16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육무쌍, 공손록, 정영, 나중에는 곽정의 차녀 곽양까지. 이 여인들이 모두 양과를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양과는 단 한 사람만을 기다려요. 소용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6년이에요. 생사도 모르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절정에서 기다린다는 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체되지 않는다. 이게 이 작품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하죠. 파트 7 신조협의 탄생, 양양성 대전투. 16년을 떠돌면서 양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한 팔이 없는 채로 현철 중검을 들고 신조와 함께 무림을 누비는 그는 이제 신조협 쉔티어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신조협, 신성한 독수리를 거느린 협객. 그리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양양성 양천 대전투예요. 몽골군이 남송의 핵심 방어선인 양양성을 공격해요. 이 성이 뚫리면 남송은 끝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양양성이 함락된 후 남송이 멸망하거든요. 곽정은 이 성을 지키는 충신으로 싸우고 있고 몽골 최강의 고수 금륜법왕진 룬파왕이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양과가 나타나요. 현철 중검을 들고 신조를 옆에 두고 한 팔로. 이 전투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묵직한 칼이 폭풍처럼 휘둘러지는 장면, 신조가 하늘을 날며 돕는 장면, 양과가 금륜법왕과 정면으로 맞붙는 장면.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화려함이 아니에요. 양과는 왜 싸우는 걸까요? 복수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는 지키기 위해 싸워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매국노의 아들이 세상 모든 차별을 받고 자란 아이가 결국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순간 양과는 드디어 어른이 돼요. 88 절정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16년이 지났어요. 양과는 절정죄 친구로 가요. 소용녀가 말했던 그 장소로. 바람이 부는 절벽 위에 그가 서요. 아무도 없어요. 그는 내려다봐요. 절벽 아래 어딘가에 소용녀가 있을 거라고,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소용녀가 나타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16년 동안 절정의 연못 속 깊은 곳에서 독을 치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봐요. 이 장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두 사람의 눈빛, 수많은 상처와 오해와 이별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녹아드는 느낌. 이 순간을 위해 작품 전체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신조협녀가 단순한 무협소설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재회 하나를 위해 1000페이지 넘는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혀 헛되지 않아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읽고 나서 한동안 멍했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파트 9 주제 깊게 파보기. 자, 이제 줄거리는 대략 다 말씀드렸고요. 이 작품이 왜 60년 넘게 사랑받는지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 사랑은 도덕을 넘어선다. 사부와 제자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건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나 금기잖아요. 그런데 신조협녀는 이 금기를 당당하게 깨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죠. 이게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김영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타인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이 뭔지 정의를 내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주제, 출신은 운명이 아니다. 양과는 평생 매국노의 아들이라는 딱지와 싸워요.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딱지를 선택으로 덮어버려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좋아요. 태어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주제, 고독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양과는 절벽 아래서 세상과 단절된 채 16년을 살아요. 그 고독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죠.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이 작품의 조용한 울림이에요. 네 번째 주제, 영웅이란 무엇인가? 곽정은 교과서적인 영웅이에요. 의롭고 충성스럽고 우직해요. 양과는 반항적이고 규율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만나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지점에서 영웅은 태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 파티임, 신조협녀를 더 깊이 즐기는 법. 신조협녀에는 다양한 영상화 버전이 있어요. 드라마도 여러 번 만들어졌거든요. 1983년 홍콩 TVB판, 1995년 판, 2006년 황효명 뉴욕비 주연판, 2014년판까지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 입문하기 좋은 건 2006년판이에요. 뉴욕비가 연기한 소용녀가 정말 소용녀 그 자체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갑고 아름다운 그 이미지가. 원작 소설도 물론 강력 추천이에요. 번역본도 꽤 잘 나와 있어서 한국어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조영웅전을 먼저 읽고 신조협녀를 읽으면 훨씬 더 깊이 빠져드실 수 있어요. 1부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2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우트로. 자, 오늘 정말 길게도 왔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신조협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했어요. 양과의 버팀이, 소용녀의 기다림이, 그 16년이 다시 가슴에 와닿았달까요? 이 작품은 결국 묻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끝까지 버틸 수 있나요?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조 3부곡의 마지막 3부 의천도룡기를 가져올게요.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한 그로서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의천도룡기 이텐 투롱지 완전 정리. 김용진 용저 사조 3부곡 최후작 원나라 말기 무림대서사. 들어가며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 김용의 무협소설 하면 보통 사조 영웅전이나 신조협녀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세계관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 바로 의천도룡기입니다. 전편들이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 작품은 조금 더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영웅이 천하를 가졌을 때 그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칼날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가? 주인공 장무기는 무협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탁월한 무공 천재이지만 우유부단하고 사랑에 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런 그가 결국 천하 제일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택하는 여정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부 세 가지 유산과 한 섬의 이야기. 전편이 남긴 것들, 먼저 배경을 좀 잡아야 해요. 의천도룡기는 전작 신조협녀로부터 약 100년 뒤 이야기입니다. 원나라가 중원을 지배한 지 오래됐고 한족은 이민족의 압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혼란한 시대의 무림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리무당감이 곤륜 화산 청성으로 이루어진 6대 문파, 즉 세상이 인정하는 정파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마교모쩌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는 명교밍짜오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과 악의 대립 같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그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두 가지 전설적인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청엄 이텐갱과 도룡도 두롱다오입니다. 무림에는 이런 말이 떠돌아요. 무림에 도룡도가 나타나면 천하에 호령할 수 있다. 의청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누가 필적하랴. 모든 문파가 이 두 가지를 차지하려 혈안이 돼 있는 상황. 이게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장취산과 은소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 본격적인 이야기는 무당파 제자 장취산 장추이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당파는 장산봉이라는 절세 고수가 세운 문파로 인품과 무학 모두 강호 최고 수준이에요. 장산봉의 7 제자 중 하나인 장취산은 성품이 강직하고 의리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명교 계열의 금모사왕 사손씨의 쉰과 인연이 닿으면서예요. 사손은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이자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어 반쯤 미쳐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이 도룡도를 가지고 있다가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도룡도를 탈취한 뒤 강호를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해쳤죠. 장취사는 이런 사손을 단순히 악인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 상처와 분노 뒤에 있는 인간적인 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장취사는 또 한 명과 인연을 맺어요. 강호의 유명한 무녀 우뇨 천은교 교주의 딸 은소소 인수수입니다. 은소소는 정파 입장에서 보면 사파 계열이에요. 손에 피를 묻힌 전력도 있고 장고에도 많고 당차죠. 그런데 장취사는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파 무당의 제자와 사파 계열의 여인,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빙하돼서의 10년. 세 사람 장취사는 소소사소는 폭풍우 속에서 배를 잃고 북방 극지의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섬이 바로 빙화도 빙호다오입니다. 이름처럼 얼음과 화기가 공존하는 기이한 섬이죠. 강호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 사람만의 공간입니다. 이 섬에서 장취산과 은소소는 부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장무기 장무치예요. 사소는 아이의 의부가 되어 함께 지내면서 도룡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빙화돼서의 시간은 이 세 가족에게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강호의 암투도 문파의 의무도 원수 가품도 없는 세상.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비극의 시작. 사소는 자신이 너무 오래 은둔하면 명교와 강호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장취산 부부와 장무기를 중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은 홀로 섬에 남기로 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육지에 닿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마침 장산봉의 100번째 생일 잔치 백수영화 무당산에서 열리고 축하를 명목으로 온갖 문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사손의 행방과 도룡도를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장취사는 형제의 의리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서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겠다는 걸 안 장취사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은수소도 남편의 뒤를 따릅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것은 네가 아직 어린 탓이 아니야. 사람을 섣불리 믿지 마라는 경고였죠. 이 장면은 무협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비극으로 꼽혀요. 주인공이 되기 전부터 아이는 이미 세상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으니까요. 2부 상처 입은 소년의 긴 방랑, 현명 신장 쉐밍 신창의 독독, 부모를 잃은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몽골 무관으로 위장했던 현명휘라는 고수에게 붙잡혔다가 아이를 이용해 사손의 행방을 캐려던 그에게 현명신장이라는 독한 장법을 맞은 거예요. 현명신장은 음한인한 한 내공으로 치는 장법인데 이 장법에 맞으면 내장에 혹독한 한기가 스며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 생깁니다. 내공이 강한 성인이라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 장무기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장산봉은 자신의 내공으로 손자나 다름없는 장무기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어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점점 몸이 약해지며 자라게 됩니다. 무당산의 그늘 아이가 보는 어른의 세계. 무당산 생활이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장산봉의 제자들 중 일부는 장무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지만 송청서 송칭슈라는 인물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야망과 시기심을 품은 비틀린 인물이에요. 그는 장무기를 은근히 괴롭히고 이 경험이 훗날 장무기의 사람 보는 눈을 더 예리하게 만듭니다. 몸이 너무 허약해진 장무기는
결국 스스로 무당산을 떠나 약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차라리 직접 찾겠다는 결심이었죠. 호접곡에서 만난 사람들, 방랑하던 장무기는 호접곡 후티에구이라는 곳에서 뜻밖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신의 신이 호청구 고지온유와 그의 아내 왕낭고, 그리고 호청구의 누이 기요부지 셔프와 딸 음리 인리예요. 이중 기요부는 아미파 제자였으나 명교 고수 양소 양셔와 금지된 사랑에 빠져 아미패에서 쫓겨나고 딸 음리를 낳았습니다. 호접곡은 그 모녀가 숨어 사는 곳이기도 했죠. 장무기는 어린 음리와 여기서 잠깐 함께 지내게 되는데 두 아이는 순수한 우정을 나눠요. 그런데 이 인연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호접곡도 강호의 암투 속에 끌려 들어가고 기요부는 아미파 스승 멸절 사태에게 죽임을 당하며 음리와 장무기는 헤어지게 됩니다. 곤륜에서 서역까지 배신의 연속, 치료약을 찾아 더 멀리 방랑을 이어가던 장무기는 각 지역의 정파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합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자고 하는 척하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걸 반복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장무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요. 곤륜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거의 죽을 뻔한 장무기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죽었다고 여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벽 아래에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바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부 절벽 아래의 기적과 부활, 동굴 속의 비밀. 절벽 아래 깊은 동굴에 떨어진 장무기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어떤 은둔 고수가 이 동굴에서 수십 년을 살며 비급과 경서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 비급들 가운데 핵심은 구양신공주 양쉔공의 신법이었습니다. 구양신공은 소림의 절대 무공인데 과거에 한 고승이 익히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이 동굴에 응어해 생을 마쳤어요. 장무기는 처음에는 너무 허약해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서를 읽고 신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겨우 글자를 읽는 수준이었어요. 2년이 지나자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자 신법을 몸으로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을 때 장무기는 현명신장의 내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구양신공의 원기 갱키가 온몸에 충만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강호로 동굴에서 나온 장무기는 더 이상 병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내공만큼은 이미 인류 고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청년입니다. 얼굴도 많이 성장해서 예전을 아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아보기 어렵죠. 그는 가장 먼저 과거의 원수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현명신장을 입힌 원흉, 부모님의 죽음에 연관된 자들. 그런데 복수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현실이었어요. 강호는 장무기가 동굴에 있던 7년 동안에도 계속 돌아갔고 명교와 육대문파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장무기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위해 사는 소년이 아니라 강호의 판도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부 명교와 광명정 전투, 명교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명교 밍지아오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명교는 페르시아에서 전해진 마니교 계열의 종교적 무장 단체예요. 광명광밍, 즉 빛을 숭배하며 어둠에 맞선다는 교의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강호에서 마교로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교도들 중에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비밀주의적인 운영 방식에 의심을 샀고 무엇보다 기득권인 육대문파 입장에서 명교는 체제를 흔드는 위험 세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명교는 원나라 지배에서 억압받는 한족 백성들을 돕고 반원 판유엔 활동을 은밀하게 이어가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단체예요. 당시 명교는 내부 파벌 싸움으로 교주 자리가 비어 있었고 사대 호법왕, 오산이로 우산린 대응 각 세력이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육대문파는 명교를 일거에 처부수기로 결의하고 명교의 봉어지 광명정광 밍딩으로 징역합니다. 광명정 전투의 경과, 육대문파의 합동 공격은 강했어요. 명교는 내부가 분열된 차에 수세에 몰려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립니다. 각 당의 순회들이 부상을 입고 광명정은 포위됩니다. 이때 장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체를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봐요. 그런데 아미파 장군인 멸절 사태가 명교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겠다고 결심합니다. 장무기는 단독으로 육대문파의 절정 고수들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여기서 그의 강함이 빛을 발해요. 구양신공과 함께 이전에 다른 경로로 익힌 건곤데나이 강쿤다이너와 이에라는 명교 최고 신법까지 습득한 상태였거든요. 건곤데나이는 상대의 내공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해 장무기는 육대문파 고수들을 하나씩 제압하는데 포인트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이 목표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 이 목표였으니까요. 결국 양측의 절정 고수들이 모두 제압된 상황에서 장무기는 명교의 역사와 실체, 그리고 이 전쟁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육대문파는 더 이상 공격을 밀어붙일 명분을 잃고 물러서고 명교는 가까스로 생존합니다. 교주추대. 명교 사람들은 장무기를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교주가 될 그릇이라고 확신했어요. 젊지만 절대 무공을 갖췄고 명교의 신법을 통달했으며 무엇보다 판단이 냉정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명교 제34대 교주로 추대됩니다. 이때부터 장무기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강호 전체의 균형과 반원 운동의 상징으로 서게 됩니다. 오분의 여인, 네 가지 사랑.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장무기를 둘러싼 네 명의 여인 이야기예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각 인물이 독립적인 서사와 심리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들입니다. 조민 처음인적이자 연인. 조민은 원나라 여얀광의 딸로 강호 최고 수준의 머리를 가진 여인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명교와 무림 정파를 교란하는 명백한 적이에요. 고수들을 납치해 서로 싸우게 만들고 독을 쓰고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그녀를 단순한 악당으로 볼 수 없는 건 그 모든 행동 뒤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라는 강렬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솔직합니다. 그리고 점차 장무기를 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에서 시작해 서로를 속이고 시험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장무기는 조민의 배신에 상처받으면서도 그녀의 솔직함과 지혜에 끌리고 위기 순간에 나타나는 그녀의 진심을 외면하지 못해요. 작품 후반, 조민은 자신의 나라 원나라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장무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녀는 결국 장무기를 택해요.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조민이 장무기에게 남긴 말 중 유명한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세 가지를 그려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주지약 슈치유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 주지약은 아미파의 제자로 처음 만났을 때 장무기는 그녀를 아이처럼 돕습니다. 그리고 둘은 자라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죠. 겉으로는 이 작품 가장 순정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지약에게는 아미파 장문인 멸절사태라는 무게추가 있었어요. 멸절사태는 주지약에게 강박적인 기대를 심어줍니다. 너는 아미파를 일으켜야 한다. 의청엄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장무기를 배신해야 한다. 거의 세뇌에 가까운 주입이었죠. 주지약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장무기를 사랑하는 자신과 아미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 결국 그녀는 장무기를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짜 죽음을 연출하고 공격하고 배신하죠. 주지약을 단순한 악녀로 보기 어려운 건 그 배신의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버려질 것이 무서워서 먼저 상처를 입히는 사람. 그게 주지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소조셔나 순수한 헌신. 소조는 명교 관련 인물로 처음에는 신분을 숨긴 채 장무기 곁에 있게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목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돕는 아이 같은 여인이에요. 그녀의 노래와 웃음은 장무기에게 드문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조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페르시아 성교 쉥치아오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로 결국 먼 서역으로 돌아가 교단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소조와 장무기의 이별은 어쩌면 작품에서 가장 애틋한 장면 중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헤어지는 거니까요. 음리, 인리, 오해와 연민의 인연. 음리는 앞서 호접곡에서 언급한 기호부의 딸입니다. 어린 시절 장무기와 잠깐 인연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 음리의 인생은 너무 가혹했어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세상의 냉대와 비정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쌓여 음리는 괴팍하고 뒤틀린 성격이 됩니다.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은 진심과 장무기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있습니다. 장무기는 나중에 음리가 어린 시절의 그 아이였음을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음리는 자신의 사랑을 끝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내 여인이 그리는 그림. 이 네 여인은 각각 다른 유형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조미는 욕망하는 사랑, 주지약은 두려워하는 사랑, 소조는 헌신하는 사랑, 음리는 상처받은 사랑. 장무기는 이 네 가지 사랑 앞에서 매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육부 의청원과 도룡도의 진짜 비밀. 이수하자의 수수께끼. 이 작품의 핵심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의청엄과 도룡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무리민들은 이 두 병기를 손에 넣기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목유서 몸에 이실과 도령도 안에 있다. 무목유서는 남송의 명장 악비괴피가 남긴 병법서입니다. 이 병법을 얻으면 수만의 군대를 지휘할 전략을 갖게 되고 문자 그대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청엄에는 구음진경주 인천진과 곽정의 절기인 항룡 18장 신법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비밀의 실체. 장무기가 마침내 두 병기를 손에 넣고 비밀을 확인했을 때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령도 속에는 실제로 악비의 무목유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강한 자가 더 강해지기 위한 병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이 병법을 만든 건 전편의 주인공 곽정과 황용입니다. 원나라의 나라를 빼앗길 것을 예감한 그들이 훗날 한족이 나라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숨겨둔 거예요. 도룡투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입니다.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데 도룡은 황제를 벤다, 즉 외적의 황조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의청엄의 구음진경과 항룡 18장 신법은 이 병법을 쥔 지도자가 암살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줄 무공자산이었죠. 결국 이 두 병기의 진짜 의미는 무림패권이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세대를 초월한 계획이었습니다. 곽정과 황용이 아이를 낳듯이 후세 영웅을 위해 심어둔 유산이에요. 김용은 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검보다 중요한 것은 검을 쥔 자의 뜻이다. 실부 만한사 구출작전과 정파와의 화해, 원나라의 함정, 명교가 반원운동의 구심점이 되자 원조정은 한 번에 무림 전체를 제압할 계획을 세웁니다. 6대 문파의 장문인들을 포함한 강호 핵심 인물들을 납치해 만한사 완안시의 탑에 가두는 거예요. 명부는 가짜로 만든 분쟁과 계략, 무리민들은 그 함정에 빠져 소림무당가미를 포함한 정파 최고 수준 인물들이 한꺼번에 감금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장무기는 조민, 명교 고수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계획합니다. 적의 심장부로 단신 잠입하는 이 작전은 이 작품에서 손꼽히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탑 안에서의 싸움. 구출 작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탑 안은 원나라 측 고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장무기 혼자서 다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건곤대 나이와 구양신공을 총동원해 하나씩 제압하면서 감금된 사람들을 탑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멸절사태와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평생 장무기를 적으로 봐왔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중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아요. 원한과 집착 속에 살다가 그 집착을 놓지 못한 채 죽는 비극입니다. 정파와의 화해, 만한사 구출 이후 6대 문파 사람들의 명교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명교가 우리를 구해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오해가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적대 관계에서는 벗어납니다. 장무기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명교와 정파가 함께 원나라에 맞서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리더십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있었어요. 팔부 반원운동과 주원장의 부상, 역사의 흐름과 강호의 영웅들, 의천도룡기는 단순히 개인의 무협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나라 말기, 각지에서 반원봉기가 일어나고 한족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대예요. 명교는 이 반원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장무기 교주 체제 아래 주원장, 추위원장, 서달, 조다이, 상구춘, 청규춘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실제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는 인물들이에요. 주원장의 야망.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품은 미묘한 불안을 심어줍니다. 주원장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명교와 반원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천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장무기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주원장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장무기는 원나라가 물러가고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원했지 않아요?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새 나라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나라 건국 이후 주원장은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는 냉혹한 황제가 됩니다. 작품은 이를 암시하면서 영웅이 권력을 원하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져요. 장무기는 나는 저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는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부천하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다. 교주 자리를 내려놓다. 반원 운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명교의 기반이 단단해진 시점에서 장무기는 교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정확히는 은퇴가 아니라 후계에게 자리를 넘기는 거예요. 왜? 교주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교 교주이자 반원 운동의 상징이라는 위치는
장무기를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요구 속에 가두는 자리예요. 그는 이 무게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조민과의 결말. 조민은 모든 과정에서 장무기 곁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인 관계예요. 소설 마지막 장무기는 조민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3가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조민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둘 사이의 조용한 확인입니다. 장무기와 조민은 강호를 떠나 조용히 살기로 합니다. 천하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택한 거예요. 주지학과 사손의 결말. 주지학은 결국 장무기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부른 결과였죠. 그녀의 결말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홀로 남는 고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왔는지를 마주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금모사왕 사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빙화돼서 응어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죄업을 참회하며 불문에 귀의합니다. 죽을 때까지 복수와 원한에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찾은 평화는 내려놓음이었어요. 장무기는 의부 사손의 곁을 지켜드립니다. 10부 작품이 말하는 것들, 정파와 사파라는 편견. 이 작품이 무협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파이가 반드시 선하지 않고 사파계파가 반드시 악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림무당가미 같은 정파는 강호의 명문이지만 그들 역시 탐욕과 오해,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멸절사태는 정의를 외치면서 잔혹합니다. 일부 정파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이용하고 배신하죠. 반면 명교는 마교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돕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지만 단체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편견이에요. 김용은 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은 이름이나 소속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사랑과 의리, 천하와 한 사람. 장무기의 갈등 구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 문제, 내 여인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둘째는 사명 문제, 명교 교주이자 반원운동의 지도자 자리를 계속할 것인가. 흥미로운 건 이 2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무기가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아무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쁜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를 다른 권력자들과 구별짓는 인간적인 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천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교주의 권위가 아니라 조민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영웅이 천하를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영웅은 사람을 택했다. 이게 의천도룡기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의청엄과 도룡도라는 전설적인 병기의 진짜 의미가 무기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위해 싸우고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건 병법과 무공비급, 즉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지혜, 칼날이 아니라 사람. 이게 결국 작품이 말하는 진짜 힘이에요. 마치며 의천도룡기를 읽는다는 것. 이 작품은 읽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어릴 때 읽으면 화려한 무공과 긴장감 넘치는 전투, 아름다운 내 여인의 이야기로 읽혀요. 조금 나이가 들어 읽으면 장무기의 우유부단함이 답답하기도 하고 주지학의 선택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아본 눈으로 읽으면 이게 결국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보여요. 영웅이라는 이름과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는 삶의 용기. 장무기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흔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입니다. 의청엄은 하늘에 기댄 검이고 도룡도는 용을 베는 칼이에요. 하지만 가장 강한 무기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아닐까요?